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주택 판매 지수 상승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달보다 141.53포인트 오른 8,078.36포인트에 마감돼 다시 8,000선 고지를 회복했습니다. 금융업종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대형 투자은행을 지향하는 금융회사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4월 말 만료되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6개월 연장됩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통화스와프 300만 달러 계약의 만기를 10월 말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5월부터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일부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구애를 받지 않고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한동안 우리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던 추운 겨울은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날씨가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좀 훈훈하게 따스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난 겨울에는 경제 위기라는 아주 무서운 한파까지 함께 겹치면서 유난히도 춥고 또 힘들었던 그런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따스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따스한 훈풍이 좀 불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출발 센증시 글로벌 증시 소식부터 정리합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김희연 기자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 성공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78% 상승하며 하루 만에 8,000선 고지를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1.46% 오르는 등 미국의 주요 지수가 이날 모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지표로는 미국의 지난해 12월 기존 주택 판매 관련 지수가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미국 제약주 등의 실적 호전과 경기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 역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미 증시의 상승 소식이 힘입어서 상승 반전에 나란히 성공했습니다. 이날 영국 시장은 2.13% 상승했고 독일은 2.43%, 프랑스는 1.79%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1월 다우지수가 9,000포인트대에서 출발했음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지수는 아직도 연초 대비 1,000% 이상 빠진 것입니다. 네. 1월달 자동차 판매 실적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를 상승시킨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지수를 상승세로 이끈 것은 단연 주택시장의 호재였습니다. 이날 12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87.7을 기록하며 전달보다 6.3%가량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였던 82.3을 훨씬 초과한 긍정적인 기록입니다. 통상 미결 주택의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1, 2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달 말 발표될 1월 주택 판매 실적 역시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지수의 상승은 주택 매매가 침체 국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발표된 미국의 12월 기존 주택 판매도 예상을 뒤엎고 전달에 비해 6.5% 증가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지수의 흐름이 주택 시장의 바닥 신호를 가리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조금씩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 실적은 미국의 빅3가 모두 40% 이상 하락하는 등 심각한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상했던 소재인 만큼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오히려 주의를 이뤘습니다. GM의 1월 실적이 전년 대비 49% 감소하는 등 미국과 일본 차들이 모두 3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날 GM 주가는 1% 하락하는 데 그쳤고 포드는 오히려 3.7% 상승했습니다. 실적 호조도 한몫했습니다. 제약 업종의 대표 주격인 머크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 규모가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6% 이상 급등했고 제약주인 쉐린 플라우드도 8%대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세계 최대 이동전화 서비스 업체인 보다폰이 7% 상승하고 도이체 텔레콤 등 주요 통신업체의 주가가 4.2%에서 7.4%가량 오르면서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네. 애플과 통화수합 협정 체결 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자세한 소식 정리해 주십시오. 미국의
중앙은행경이 연반준비제도 이사회 즉 FRB는 긴급 대출 창구 개설 시한과 한국은행 등 13개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미 달러 조달 시장에서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통화스와프 협정의 만료 시점이 오는 4월 30일에서 10월 30일로 연장되게 돼서 한국 등 각국의 통화시장 안정성에 한몫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되는 국가는 영국과 ECB, 유럽중앙은행이죠. 한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등 13개국인데요. 일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FRB는 일본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는 차기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FRB에 따르면 긴급 대출 창구와 통화스와프를 통해 지원된 자금은 지난달 28일 현재 8,8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한 규모가 각 부문의 로비에 밀려서인지 상원에서 그 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진단도 그렇습니다. 나왔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자국에 대한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확산되겠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하원에서 8,190억 달러 규모로 통과된 경기 부양 법안이 상원 논의에서 8,900억 달러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됐습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산업계와 노동조합 등에서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내용을 부양책에 포함시키기 위한 로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보다 친기업적인 경기 부양 법안이 되도록 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요. 이권 다체들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조항들을 상원에서 집어넣어서 득을 보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의회 예산국의 추정으로도 상원에서 논의 중인 경기 부양 법안 규모는 이런저런 내용이 추가되면서 이미 8,85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경기 부양 법안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지출 내용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이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자국의 보호주의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음 달 말까지는 경기 부양 법안이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날 USA 투데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민중 64%가 이번 부양안이 경제를 살리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지만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라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거나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김희원 기자와 함께 글로벌 경제 소식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6.25포인트 상승해서 1163.2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6.51포인트 상승해서 372.2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1,567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42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351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무척이나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2,350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자, 전일 우리 코스피 시장은 단기 골든크로스까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 그 주요 국가들의 증시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금융주, 세계 금융주 대부분이 이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국내 금융주 관련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나은 상태에 있습니다. 비록 뭐 사분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세계 금융주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자본 확충의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급도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미국 증시에 따라서 매매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여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이어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장기 투자성 매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꾸준하게 저가 매수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1100선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가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대비 얼등히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자체가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센티멘탈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표적으로 개인들의 센티멘탈, 그러니까 각종의 투자 심리가 발빠르게 반영된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강세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코스닥의 강세가 더욱더 두드러지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전일 코스닥 시장 자체가 작년도 10월 중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은 상태에 있는데요. 그리고 정책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수급도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코스피 대비 얼등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하고 정책 기대감이 같이 혼합되면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증시 펀더멘탈은 센티멘탈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최근에 10월 중순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지수 강세만큼 그 상승 에너지가 뒤따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기술적 지표에서는 ADL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ADL의 의미 자체는 그 매일매일의 상승 종목수하고 하락 종목수의 차이를 매일매일 더해가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지만은 누적으로 보면은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누적으로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위에서도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이 나타나는 지수 상승이 있어야지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우리 증시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은 다우 운송지수 자체가 작년도 11월 저점을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다우 운송지수 자체는 그 미국의 경기를 반영하는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 역사적으로 오래된 다우 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다우 운송지수가 뭐 전고점을 강하게 하향 돌파한다든지 전저점을 강하게 하향 돌파하면은 그 미국의 대표 지수가 되는 S&P 500이라든지 다우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선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B등급 회사채 수익률하고 AA 등급 회사채 수익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비교한다면은 지금 B등급하고 AA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가 전고점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과 미국의 US 달러 지수가 지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하고 달러 지수 자체는 서로 대체제 관계를 보임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방향을 갖게 되는데 최근에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작년도 9월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9월 말부터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었었는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펀더멘털을 보자면은 이번 주에 1월 달에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원의 경기 부양 예산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리스크가 함께 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자, 이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변동성 자체는 이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 확대 국면에 노출되겠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1월 고용 지표하고 경기 부양안의 그 논쟁 이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개인의 저가 매수,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지수의 하방 견인성은 뭐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높은 변동성 국면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전고점이 되는 작년 1월 7일이 고점이 되는 1228포인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적절히 이용한 단기 박스권 트레이딩을 권유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제 계속해서 우리 증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자,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그 미국의 한미 통화 수합하고 6개월 연장된 부분이 영향을 줄 것이고요. 네. 아침 또 미국 다우지수 자체가 8,000선을 다시 회복했다는 측면이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더 좋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 포인트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다우지수까지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1,400원 근처에서 다시 하락으로 밀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 통화수합 문제가 있어서 원달러 환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외환시장의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량이 오늘 이제 많이 증가 여부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3일 연속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단기 골든크로스, 즉 5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단기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는데 거래량 감소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량은 반드시 따라줘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트라이까지 보려면은 거래량 증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을 염두한 실적 호전주하고 가격 메리트를 염두한 종목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장세에서의 이제 투자 포인트나 이제 투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1200포인트 선에 좀 다다르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를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망한 어떤 투자 종목의 스타일이라든가 네. 또 아니면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유망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 EPS가 계속적으로 상향되는 종목들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PS 상향 종목이요? 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상향되는 종목인데요. 작년도 11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MF 같은 경우가 2일날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를 작년도 11월 달에는 2% 성장을 예상했었지만은 이번에는 네. 마이너스 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경기가 가파르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당 순익, EPS가 계속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각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주당 순익을 상향하는 종목들이 관심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그 종목군에서는 카프로, 그리고 휴스틸, 한진, 그리고 한진중공업, 그리고 NC소프트, KP케미칼, 넥센타이어, 고려아연, 서울반도체, 한전 KPS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좀 최근에 좀 많이 주각이 보이고 있는 사료 관련, 비료 관련주,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 게임 관련주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일부 이제 소재 관련주 중에서는 그 고려아연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어닝스 피크가 전체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은 실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이런 종목에는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적과 가격 면을 고려해서
뭐 바이 앤 홀드, 뭐 진짜 뭐 길게 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농업 비료 관련주라든가 또 타이어 관련주 그리고 한진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사가지고 오랫동안 좀 들고 가면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터닝 국면이 왔을 때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오늘부터는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자, 이제 시장이 달라지는 만큼 물론 업계 관계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를 하고 또 적절하게 자신에게 득이 되게끔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자, 자통법 시행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또 그 투자 방향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환경 자체는 이제 뭐 일반 개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바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뭐 선진 투자은행처럼 이제 다가가지 못했었지만은 지금 자체는 뭐 선물이라든지 자산운용이라든지 증권업을 고객 그런 부분이 다시 통합돼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법규도 상대적으로 완화될 건 완화되고 일부는 또 강화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가 자체에서는 뭐 고객 맞춤형 서비스 중심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고객들한테는 자기의 성향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책임도 있습니다. 뭐 결과 자체에도 고객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의 투자 방향 자체는 이제 선진 미국 증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 투자은행들이 속속 은행 지주에서 넘어가고 있지만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투자은행을 선진 모델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자본시장 투자은행하고 그리고 보험하고 은행 요 세 개의 각종 금융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선진 투자은행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도 은행 같은 소액 결제 서비스라든지 각종 그런 편리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사들의 수가 실질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어떤 생활의 편의성 같은 것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자통법 시행의 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은행과 같은 미국의 어떤 선진 투자은행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좀 그런 은행들을 그런 투자은행과 같은 그런 수익성 높고 실력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은 키워보자라는 그런 목적도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업계 관계자분들도 노력을 해서 우리도 좀 금융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좀 마련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요. 지금 현 증시에 대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 시행이 됩니다. 자통법에 관련된 그런 방향과 앞으로 변화들에 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 유럽 및 미국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반등 성공인데요. 자, 그에 따른 좋은 영향을 우리 증시도 받아서 좀 함께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 1160포인트 선까지 올랐단 말이죠. 오늘 1200포인트를 좀 돌파하는 그런 강세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장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종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여지는 종목들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플러스 3.47% 상승을 하고 있고요. 3%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네요. 신한지주, LG전자가 3%대 상승. 그 밖에 현대차가 5.7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거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의 판매 실적이 하락했습니다만 현대 기아차만이 판매 실적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과 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좀 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롯데쇼핑이 플러스 4.53% 상승, 우리금융과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건설과 삼성중공업 등등 건설주, 조선주, 자동차 부품주, 화학주 등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서 2%대 상승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플러스 8.05%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확 띄고요. 자, 그 밖에 많은 종목들이 강보합에서 한 2%까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십자 하나달랑 마이너스 0.47%의 하락을 하고 있네요. 자, 금호산업이 플러스 4.30%를 비롯해서 LG생명과학 역시 플러스 4.19%, 자, 그리고 금호석유가 플러스 3.11%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와 그리고 오뚜기와 같은 이런
식품 관련주들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S&T 중공업도 현재 마이너스 1.02%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섬과 유니드, 카프로 등등 3에서 5%까지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용이 플러스 0.53, SK브로드밴드 플러스 0.83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플러스 1.75, 메가스터디 플러스 1.07, 서울반도체 상승폭 큽니다. 플러스 4.64%. 자, 그리고 태광과 소디프 신소재가 플러스 2%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1%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수두룩합니다. 성광밴드, 현진소재, CJ 홈쇼핑, 유니슨 등등 코스닥을 대표하는 상당히 건실한 그런 기업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SK컴즈도 플러스 3.14%이고요. 두성엔지니어링 역시 플러스 4%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FA와 하나투어는 2%대 상승이고요. 마이스코와 청담러닝은 6%가 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장이 막 개장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짚어드린 것처럼 오늘 장 출발 상황 상당히 강합니다. 자,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플러스 3%대 상승을 비롯해서요. 신한지주와 LG전자가 여전히 2%대, 현대차가 플러스 4.89%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3%대, 동양제철화학도 역시 3.11%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태양광 발전에 소재가 되고 있는 폴리실리콘이 좀 공급 과잉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우건설이 플러스 10%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산업 역시 플러스 7.89%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화면이 늦게 떴는데요. 태용이 플러스 0.53%의 상승을 비롯해서 SK브로드밴드, 셀트리온, 메가스터디, 키움증권 등등 코스닥을 대표하는 대형주들의 상승폭이 1%대 중후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플러스 4.64%의 상당히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마이스코가 플러스 6.52%, 그리고 청담러닝이 플러스 3%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양시장의 움직임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다 더 자세한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분석부의 유수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각 출발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일 미 증시는 금융 구제안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자동차 업체들의 최악의 판매 실적으로 금융주와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였지만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예상외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데 따른 투자 심리 개선과 머크의 실적 호조에 따른 제약주들의 반등 주도로 다우지수는 1.78% 상승하며 8,000선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국내 증시도 금일 코스피는 19포인트 상승한 1,183포인트로 코스닥은 5포인트 상승한 377포인트로 상승 출발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운수, 장비, 건설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대응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죠. 예,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월말 월초에 국내 산업, 생산, 수출 등의 악화에도 매크로 충격을 무사히 넘겼던 우리 증시는 시장에 노출된 악재에 대한 내성 강화의 재확인과 함께 외국인의 5일 연속 순매수가 시장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반도체 가격과 BDI 지수 등 가격 지표 반등과 자동차 업체로 대변되는 글로벌 경쟁 업체들 간에서의 국내 업체 우위 모습 등 최근 전기, 전자,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선진국 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강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다음 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배드뱅크 설립 등 금융 구제안이 미국 내 신용 경색이 피크를 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주식시장의 방향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무게를 둔 움직임과 함께 1200선 재도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에 관해서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앞에서
언급해드린 시황과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구조 조정과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선점함으로써 부각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등 시총 상위 종목의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매수 여력 부족으로 제한된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 투신에 비해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연기금과 보험, 증권 등의 매수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테마 관련주들의 매수 기회도 지속적으로 유효한 시장 대응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유수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사이의 벽을 허무는 자본시장 통합법 시대가 오늘 열렸습니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크게 강화돼 펀드시장의 위축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무궁무진한 형태의 펀드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증권업계 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영석유기업이 155조 원의 대규모 유전 개발 사업에 국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내한합니다. 브라질 최대 국영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는 오는 4월 한국을 방문해 유전 개발 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위축된 수출의 활로를 찾는 기회가 될지 기대됩니다. 국내 은행들이 8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47.4% 감소한 7조 9천억 원으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의 수익성 하락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금융계에서는 순이익이 다시 반토막 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 유학을 가지 않고도 해외대학 학부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미국 뉴욕 주립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내년 개교를 목표로 인천 송도지구에 분교를 설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학 바람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얻으며 예금과 총자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삼성전자 임원들의 장기 성과급을 특판 예금으로 대거 유치하면서 총 자산이 1조 4,573억 원으로 지난 말보다 51%나 증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심각한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신차 출시 시기를 앞당깁니다. 현대차는 소나타 신형 모델인 YF의 출시를 당초 오는 9월에서 7월로 2달 앞당기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에쿠스로 이름이 확정된 대형 럭셔리 세단 VI의 신차 발표회를 다음 달 3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자금이 기업에까지 흘러내려가지 못하는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책 자금 신청 수는 작년의 6배나 달해 현장 실사 대기 시간만 최소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업계는 정부가 사전에 준비 없이 조기 접수에만 급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업체들이 하루 24시간 한계를 극복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은 방송 시작과 함께 상품 핵심 혜택을 소개해 빠른 구매 결정을 이끌어내는 쇼PT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CJ는 10분에서 12분 정도의 짧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상품의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상원 기자와 함께 뉴스 따라잡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자통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 보다 더 자율적인 상품 개발을 꾀하면서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함께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를 소개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 자본시장 관련 좀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 자본시장 통합법, 이른바 자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 금융시장에서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 종금, 신탁 등 이른바 5개 업종의 칸막이가 없어지면서요. 한 회사가 이들 5개 업종 모두를 겸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이 자본시장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좀 다양한 금융상품의 탄생을 가능케 함으로써 좀 금융권의 전체 판도에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아주 큰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증권사들이 이제 앞으로 은행처럼 계좌를 열고 입출금과 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 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공과금도 낼 수 있고 지로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은행과 증권사 간의 차이가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금융상품의 범위가 투자 성격을 지닌 모든 상품으로 좀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면서요. 앞으로 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품이라고 해봤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조금 나아가서 혼합형 펀드 정도로만 저희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날씨나 온도, 탄소 배출권, 범죄율, 또 더 나아가 거시경제 변수까지도 이렇게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파생 상품까지 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이제 펀드의 자산별 투자 비중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요. 좀 어떤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혼합 자산 펀드가 나올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갈 경우 이제 앞으로 더 크게 나가서는 헤지 펀드까지도 국내에서 좀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잠정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좀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요.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또 맞춤 상품을 팔아야 되고요. 또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은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한 투자 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투자자 보호가 그만큼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이른바 묻지마 판매 행위도 앞으로는 좀 금지되는 등 좀 투자자 보호 제도가 대폭 강화되니까 좀 투자자들에게도 한편으로 좀 좋은 제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상품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이만큼 이제 그에 따른 변화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보호 측면도 상당히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앞으로 주식을 하거나 또 펀드를 가입하려면은 그에 따라서 절차가 좀 까다로워진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까다로워지는 걸까요? 과거에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잘 모르고 가입을 했다가 네.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품이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해를 봐서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사실 증권사나 은행이 이제 특히 작년에 이제 하락장에서 우리가 크게 당한 바가 있지만요. 이 증권사나 은행이 슈퍼마켓에서 물건 팔듯이 금융상품, 그것도 아주 고위험의 금융상품들, 환율과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네. 주식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그런 파생 상품들을 팔아놓고서 훗날 이제 손해를 보면은 사실상 가입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부터 이 자통법이 시행이 되면은요, 좀 각종 규제는 완화가 되지만 대신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좀 규제와 장치는 아마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좀 당장 이제 투자자들은 이 자통법 시행과 함께 새로 만들어지는 이른바 표준 투자 권유 준칙에 따라서요. 좀 펀드 하나에 가입하더라도 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당장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를 가면은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좀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불안전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입증 책임을 그동안 이제 소비자가 좀 나에게 잘못 팔았다는 것을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잘 팔았다라는 것을 판매사가 거꾸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펀드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둔갑시켜서 고객에게 팔아먹던 판매사의 묻지마 판매의 관행에 좀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자통법 시행 이후에는요, 좀 펀드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대해서 좀 자세한 정보 확인들이 필수적으로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판매사는요, 앞으로 이 투자자들의 투자 경험이나
투자 예정 기간, 또 연령이나 재산, 소득 상황, 투자 상품의 지식 수준, 또 성향 등 이렇게 꼼꼼한 정보들을 좀 앞으로 계속 파악을 한 뒤에 좀 상품을 5단계로 이제 투자자들을 크게 5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투자자가 만약에 안정형 투자자인지, 또 안정 추구형인지, 위험 중립형인지, 적극 투자형인지, 아니면 최대한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공격 투자형인지, 이렇게 위험 선호도를 크게 5단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투자자의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이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나 은행들이 투자 권유를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하나 파생 상품의 경우는 여기서 강도를 하나 더해서요. 원칙적으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이나 또 파생 상품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인 투자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투자 권유 자체가 금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 선호도보다 더 높은 금융상품에 굳이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판매사는 이 투자 위험을 의무적으로 고지를 하고요. 서면으로 이에 대한 동의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2중, 3중으로 좀 잠금 장치가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이 설사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요, 그 확인도 역시 한 번의 서명으로 끝나지 않고 좀 상품 구조나 위험도, 또 수수료는 물론 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는지 판매사는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좀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까지 좀 투자를 하기에 있어서 이 투자 상품에 드는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지니까 그만큼 좀 펀드 시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좀 파생 상품 시장이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또 특히 이제 판매사들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지만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좀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안정적인 이자를 준다, 이렇게까지 꼬드기면서 상품을 판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동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이제 투자 시장 전체에 있어서 좀 격변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나, 좀 앞으로 좀 보다 더 안전한 좀 투자가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리 시장이 좀 일시 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4분기에 8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단기 순이익도 지난해보다 절반이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4분기가 약 5조 원의 투자 충당금을 쌓으면서 8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역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네. 은행들의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겠지요. 이 지난해 단기 순이익도요, 전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감소하면서 8조 원을 밑돌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18개 은행의 지난해 영업 실적을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약 7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7.4%, 7조 1천억 원가량 줄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4분기에는 약 3천억 원 정도의 순손실을 기록을 해서요. 2000년에 약 4분기에 그때 당시 한 4조 6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첫 번째로 분기 적자를 나타냈다는 소식입니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2005년에 13조 6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2006년에는 13조 5천억 원으로 1천억 원가량 살짝 감소는 했죠. 그랬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 15조 원으로 단기 순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난해 7조 9천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충당금 전액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충당금이라는 거는 이제 은행들이 부실에 대비해서 좀 쌓아놓는 비상금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충당금 규모가요, 2007년에 약 4조 5천억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9조 9천억 원, 약 10조 원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한 1조 원 정도는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된 16개의 건설사와 조선사들을 위한 충당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반해서 곳간에 쌓아야 할 돈은 2배로 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들이 부담이 2중, 3중으로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좀 은행별로 보면은요, 국민은행이나 우리, 신한, 하나 등 이른바 대형 7개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순이익이 약 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3.6% 줄어들었고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이른바 5개 특수은행 같은 경우 약 1조 7천억 원의 순이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4.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좀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12.5% 증가했다고 하지만요. 이 증가액 자체가 약 9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은행권 전체적으로는 좀 이익이 축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던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은행들의 적자 행진이 앞으로도 상당히 기간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부실 기업의 어떤 구조 조정과 또 가계 부실에 따라서 은행들의 명암이 상당히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4, 4분기에 분기 적자를 내고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어느 정도 당연한 처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상업은행이 뭐 존망의 기로에 선 자체에서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해서 거기서 뭐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올해와 내년도를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가 현재로서는 관건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해에는 이제 출자 전환 주식의 매각 이익이 좀 일부분 빠져나가면서 순이익이 좀 반토막이 났지만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실 기업의 구조 조정과 이 가계 부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또다시 반토막이 난 거에서 또다시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순이익이 반토막이 나면서 이 수익성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것이 14.6%에서 7.29%로 절반가량 낮아졌습니다. 또 총자산 순이익률 역시 1.1%에서 0.49%로 역시 절반 정도 낮아졌지요. 여기에 순이자 마진 역시 조금 낮아졌고요. 이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이자 이익은 약 31조 2천억 원에서 약 34조 원으로 9.1%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 1, 4분기부터는요. 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로 이 순이자 마진 폭이 더 줄어들어서 이자 이익이 증가세를 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이러한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의 이 부실을 과연 은행들이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도 좀 큰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이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서 이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므로 인해서 충당금을 거의 10조 원가량 약 2배 이상 늘렸지만요. 과연 이 정도로 이 구조조정과 이 가계부실의 충격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역시 좀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이 중소기업 연체율 같은 경우는요, 1.7%로 전년도 0.7%포인트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 역시 0.34포인트 정도 이 상승을 한 추세입니다. 이 은행들의 수익성 하락이 올해부터 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이제 막 이 건설사들과 조선사들 일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고요. 또 본격적인 구조대상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아마 실물경제 침체가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은행들이 감내해야 될 충격 앞으로 점차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암울한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번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물론 지금도 겪고 있긴 합니다만 네.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이번 경제 위기에서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또 희망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회복도 그만큼 빠를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요. 또 반면에 경기 침체가 진정이 되면은 세계 경기 회복의 훈풍에 가장 많이 힘을 받는 건 역시 우리나라라는 좀 밝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이 주요 20개국 G20의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마이너스 4%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물론요, 아시아 신흥경제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 2, 4분기 같은 경우는요, 2, 4분기를 바닥으로 아마도 가파른 경기 하강에는 좀 제동이 걸리고 특히 하반기부터는 좀 회복세를 보여서 내년에는 아마도 성장률이 약 4%까지 급 반등할 것으로 IMF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마도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일각에서는 또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후년에 한 4% 정도 성장으로 돌아서 봐야 이 정도 수준은 아마 지난해 수준의 부진한 경기로 되돌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의미 있는 회복이라기보다는 좀 더 극단적인 경기 위축의 해소라고 봐야 좀 맞는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만큼 내년 이후의 경기 회복이 어떻게 보면 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아마도 IMF나 전문가들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슈를 두고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폭등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양시장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48%가 상승했습니다. 1180포인트를 살짝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면서 1200포인트 돌파를 한번 시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코스닥도 1.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보다 높은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은 코스피가 한 발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현재 377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환율은 오늘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9시 19분 기준으로 현재 12원이 내린 1377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의 이런 그 봄 분위기 계속 유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